석학 몇 명이 6개월 동안 오픈AI AI를 개발하지 말자 이거 서명 운동할 때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그걸 서명을 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는 저거 이제 경쟁 관계니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로 그랬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X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 때려 넣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기간에 대용량의 GPU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전을 제안하고 뒤에서는 무기를 축적한 거고 이런 그 미국 빅테크 사이의 이 싸움은 이제 김 대표님 구글 출신이셔가지고 지난번에 모멘터스에서 AI 얘기할 때 구글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구글도 막 이런 변수가 이상한 눈이 뒤집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막 했죠. 이상한 걸 막 하고 그걸 이제 촉발시킨 이 전쟁을 촉발시킨 게 사실은 샘 올트만인 거죠. 지금 구글은 좀 정신 차렸나요? 옛날 동료들이 여전히 뭐 구글은 여유롭게 여유로워요. 그렇죠. 좋아서 여유로운 건 아닌 것 같고 그 문화 자체가 꼬리 깊게 있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때는 그런데 이 구글도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저도 뉴스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뭐 코드레드를 발명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구글 프로그래머로서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픈AI 챗GPT 보시면서 이 서비스가 어떻다고 느낌 가셨어요? 챗GPT는 너무 훌륭한 서비스인데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 레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구글의 모델이나 오픈AI의 모델이나 기술적 수준이 막 뭐가 엄청나게 높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 임하는 태도가 그거는 아무래도 연식이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이나 그 조직 문화의 구조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그러니까 합의를 뭐 하려고 하거나 할 때도 이제 좀 느리고 속도면에서는 그런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은 회사의 목표가 정보 오거나이즈 인포메이션이요. 정보 정리예요. 동사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도서관 같잖아요. 정리를 잘 이미 있는 것들을 오가나이징 한다라는 얘기를 뭐 MBTI를 치면 J예요. 잘 정리하고 오거나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J가 잘의 J예요. 아니 이게 J가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J라고 제가 J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인 거고 오픈AI는 딱 미션에 ensure 이런 말이 들어가요. 휴머니티가 AI에서 침범당하지 않게 보호하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그레시브하죠. 그런 이제 에티튜드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둘의 에티튜드가 더 흥미로웠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그가 성공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챗GPT도 그렇고 루프트라는 것도 사실 뭐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가들에게는 사실 그거조차도 엄청난 성공이겠죠. 아마 글을 쓰시면서 써렌트먼을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써렌트먼이 실패한 사례도 있었어요? 자신의 삶 중에서. 뭐 어쨌든 사랑에 실패를 했죠. 사람이 실패하는 거. 네, 처음에 루프트를 만들 때 사명이 공동 작업을 했는데요. 닉 시보라는 CTO죠. 개발을 담당하는 분이 샘 월트먼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프트라는 회사를 팔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 들어와서 만나서 대략 한 6년 정도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죠.
지금은 샘월트만이 이제 다른 파트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순한 그게 아니군요.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정말 실패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생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드는데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했었죠. 정하인 기자가 써주신 부분에 그 스탠포드 강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자기 내용 하는 걸 엄청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스타트업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하루들에게 어떤 이야기 전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시대랑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덕분에 저도 그 말을 듣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않는 방식으로 요즘 좀 살아보고 있는데 기사를 많이 안 써. 그게 제 역량의 문제이고 일단은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량이 늘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네,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내 것이 되어야 그만큼 몰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번아웃도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번아웃은 뭐 내가 1년 동안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지쳤다 에서 오는 감정일 수 있는데 샘 올트먼은 그게 아니라 아니요, 당신의 일이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번아웃이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스타트업이든 개인이든 일이 딱 잘 들어가는 그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번아웃도 오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도 당연히 찾지 않는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개인의 생활 그런 것도 하기보다는 후회하지 말고 일단 할 거 해라 라고 말하긴 합니다. 샘 올트만이 이제 스탠포드에서 공개적으로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본인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2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0대다. 네, 몇 분 계신데 샘 올트만이 이제 스탠포드에 본인이 이제 스탠포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연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스탠포드 학생들이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꼬시러 간 거예요. 스타트업을 하라고 부추기려고 꼬시려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젊잖아요. 젊어서 도전하시고 한 2, 3년 해보고 실패하셔도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저희 YC에서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스쿨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기회는 만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가진 VC의 CEO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하인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샘 올트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CEO가 되시려는 여러분들 100가지 일이 있으면 3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97가지 다 버리시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어딘가에서 땡겨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딘가 우리 회사를 알려야지 홍보도 하지 마시고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회사 알리고 또 내 얼굴 드러내고 우리 회사 조금이라도 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아이디어. 그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제품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소수가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수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라고 하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페이스북 저커버그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에 보면 뭐 파티하고 뭐 자금 조금 유치했다고 막 이렇게 막 꽃가루 뿌리고 맥주 막 이렇게 날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책상 앞에서 저는 매일매일 비슷하지만 약간씩 색깔만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일과 삶의 균형. 그러나 또 하나 샘 올트먼이 강조한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모티먼 정말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살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친구가 결국 그게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월드코인이라는 샘 올트먼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오브라는 기계 단면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기계의 모습인데 이 오브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홍채를 인식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리고 그게 저소득층 국가나 특정 국가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말 그대로 월드에게 이걸 주겠다는 목표로 샘 올트먼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실제 이게 돈이 될까? 과연 누가 돈을 이거 줄까라는 것도 궁금한데 김혜연 대표님 우선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게 구현이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먼저 기술은 별게 없습니다. 뭐 홍채 인식을 다들 뭐 한국에서도 있고 다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홍채 인식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등록시키는데 그거를 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죠. 거기에 이제 넣어서 임명함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홍채 인식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월드코인의 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대단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월드코인의 그 철학은 뭐냐면 AI가 이미 머릿속에 발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사말트는 이미 AI에 의해서 이제 그 인류가 할 일이 없고 어떡하지? 나 이제 뭐하지? 이런 위기들이 막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또 막 기후변화 이런 게 막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잠겼다. 그런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권을 들고 어디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면 이걸 받아줄 거냐? 혹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나 뭐 그런 협정 같은 게 막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만큼 우리가 빠른가? 그런 대처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적이든 환경적이든 앞으로 다가올 범지구적인 재앙에 대응하려면 이 패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든 요 눈만 이렇게 탁 하면 오케이 당신은 월드코인 주민이니까 입국이 허가됩니다. 혹은 생각해보면 의식주가 에어비앤비, 우버, 쿠팡이츠 이런 거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패스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유저 정보만 있으면 감사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범지구적으로 퍼져 있고 물론 쿠팡이츠는 아닙니다만 아마존 뭐 이런 걸 하죠. 어디에 가든 간에 내가 잘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그런 서비스망이 있겠죠.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서 우리 주민 많아. 주민이 한 1억 명 된다고 했지. 그리고 그 유저 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서비스. 에어비앤비 제휴하자. 또 AI 무슨 애플리케이션들 막 나올 거잖아요. 우리 월드코인 주민은 뭐 M% 할인해줘. 이런 걸 다 맺어놓으면 그리고 어느 국가에 가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줘. 하면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 앱들로 이루어진 초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 시스템을 바이오 정보하겠다. 이런 펀더멘탈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다는 거 넘어서 이 사이버상에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오해가 많은데 기본소득을 준다, 그 월드코인을 준다는 맞아요. 네. 그런데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주면. 월드코인의 사용처는 어디냐 했을 때 샘 알트만이 Y 컴비네이터 부장이니까 Y 컴비네이터에서 졸업한 기업들 다 비트코인 해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자기들의 그 아까 카르텔, 뭐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쓰게 해주든 뭐든 간에 나의 비즈니스 파워를 이 월드코인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오토마이 강력한 뭐 이익 카르텔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초국가적인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유명한 카르텔 아니에요? 용산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농담이요. 앱 마켓플레이스로 이루어진 카르텔이죠. 기술적으로는 된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JJ 기자님이 또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경제 이슈로 통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따가 그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현장 질문이나 혹은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책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보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는 기자로서 이 샘 알트만의 기본소득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뒤쪽에 기본소득 얘기하는 시간 또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 해야 돼요? 챕터상 여기서 약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능성적인 부분은 아마 네, 뭐냐면 이제 저희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 알트만이 챗 GPT를 내놓기 1년 8개월 전에 장문의 에세이를 써요.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를 쭉 읽어보면 샘 알트만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샘 알트만이 생각하는 미래 사회는 뭐냐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냐면 일은 기계가 다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가 극단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에세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을 상정하는 건데요. 미국 기업의 그 일정 부분을 그 펀드 같은 데다가 그 주식을 넣게 해요. 그다음에 토지의 일정 부분도 그 펀드에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화된 큰 펀드를 만들어 갖고 그 펀드에서 이익 배당을 미국 국민들한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생각 같습니다.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빨갱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친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저절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묘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돈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생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물건이 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기만 해도 물질적인 웰페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에 의해서 자본가를 무너뜨리자가 아니고 너무너무 물가가 싸질 거고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인컴이 없으면 그렇게 남아도는 생산물을 서비스를 아무도 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게 이제 그럼 샘 알트만이 공상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에세이 맨 밑에 보면은 자기가 이 글을 쓸 때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들 이름 쭉 열거하는데 다 좋은 대학교 나온 그 애들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생각하는 미래가 그게 허황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엉뚱한데 왜냐면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게 공짜로 뭘 받는 거를 좀 도덕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미국 대법원에서 이거 그 보수 쪽의 대법관들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 소수 인종의 그 대학 입학 배려해 주는 것도 위헌 판결 내리고 그 학자금 보조금 탕감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원래 그렇게 공짜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준다고 하니까 근데 얘가 이제 샘 올트먼 이 양반이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본 수상도 만나고 프랑스도 가고 막 이랬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빨리 이런 걸 이해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면 성공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나 용산에 계신 분들은 저희 책을 사서 읽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적어도 그 책을 다 읽기가 어려우면 샘 올트먼이 2021년에 한 에세이는 읽어야 돼요. 근데 얘가 하는 게 너무 나의 이상에 맞지 않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앞으로의 정치 체제나 이런 게 샘 올트먼이 생각하는 기술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완전히 사고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약간 불경스러운 상태죠, 지금은.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거든요. 샘 올트먼 말고도.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런 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급격한 변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기술적으로는 그거를 특이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사회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는 건데 정치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 시스템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꼭 저희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샘 올트먼의 지금 JJ 기자가 말씀하신 수필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순전히 제 상상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샘 올트먼이 어쩌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생각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끌고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40년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 있었죠.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 예, 저는 이 기본소득 개념 여기서 온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이 월드코인의 개념은 선진국보다는 지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개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일종의 만나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만나라는 거는 바로 JJ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소득을 창출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순전시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올트만 얘기했듯이 서비스나 물건을 가지고 확 떨어지게 만드는. 네, 그거는 뭐 샘 올트만만 얘기한 거 아니고 이제 한계 이용체로 잘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물 교환을 위해서 결국은 상징적으로 공통의 셀 수 있는 숫자를 만든 거잖아요. 내가 오징어 10마리가 있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10마리랑 스마트폰을 바꿀래?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매번 이건 그러면 사과는 몇 개지? 이게 하기 어려우니까 공통의 숫자로 그냥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이렇게 가격표를 붙이고 그것이 전체 통화량이 이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물물 교환이라는 그게 이제 트랜잭션이죠. 결국은 트랜잭션과 내가 어떤 thing을 가지고 있는 행위, 홀딩이죠. 그러니까 거래와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돈인데 모든 것이 로봇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널려있다. 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자판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랬을 때에 돈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월드코인 같이 그 자체로 액세스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임을 증명하면 이런 혜택들이 쭉 온다라는 개념을 저는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하인 기자님은 지금 이거 월드코인 직접 홍채 등록하고 갖고 계시기도 하시죠? 써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많이 나오셨나요? 저는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월드코인을 받을 때는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러면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얼른 달려가요. 아직 현실적인 가치는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인에서는 화이트페이퍼, 백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거는 백서가 없고요. 대신 그래도 좀 샘 올트만 하니까 저도 샘 올트만의 중인으로 하나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르텔의 멤버야?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저 하나만 받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핸드폰이 그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 홍채 2번 팔러 간다 말하고 자 홍채 2번 팔러 간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제가 취재를 할 때 제가 기자라고 밝혔고 월드코인 그 외국인 담당자한테 나 기자인데 나 이거 2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계정이 막힐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서 깊은 고민을 했죠. 제가 렌즈를 한 번 더 끼고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한 번 더 팔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 밤에 고민을 하다가 저희 단톡에 올렸습니다. 제가 만약 계정이 막히면 회사 차원에서 항의를 해줄 수 있느냐? 평생 가질 월드코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만큼의 값어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키우만 오셔가지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중에 한번 또 여쭤봤더니 실제로 한국인 중에 2번 정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정이 막힌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정 생성이 안 된다. 기존 계정 새로 인식을 못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계정이 막히진 않고 새로 만드는 게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6코인 정도 있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2가지 정도 질문만 더 드려보고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과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저는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더 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데 사람들이 기본소득만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모두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뭐 철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트먼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김 대표님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게 비용 제로로 만드는. 그 다음에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힌트를 보면은 샘 얼트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는 너무 흔하게 되고 인간은 아주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남아도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약간 두루뭉술을 넘어가요. 근데 이제 사고 실험을 이제 한번 여러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충분한 그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기본소득으로 아주 저렴한 서비스와 물건을 별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남아도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냥 며칠 동안은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거 먹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상화되면은 다른 걸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보겠다든가, 그림을 그릴 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런 모멘터스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죠. 인공지능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지금 이 공간의 전시물도 아마 그런 영역일 건데 디지털 아트 또는 이제 다른 사람 또는 지구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동식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나는 미지의 세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회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전쟁이나 또 고통이나 이런 것이 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구약성서, 신약성서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교의 영역인 것 같고요. 푸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싶네요. 이 월드코인의 개념은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받아가지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만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만나는 아침에 내려오죠. 해 뜨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와 있습니다. 땅에. 그리고 욕심을 내서 이걸 내일 아침 또는 모레 먹을 거 이런 거를 챙겨놓으면 다음날 아침 만나에서 부더기가 생겨요. 네. 저는 이거와 되게 비슷한 개념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게 자꾸 이게 확신한 확신?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자꾸 들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을 게을리한다거나 아니면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복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땡땡맞죠. 복지 공부를 하면 한국의 복지 상황에 대해서 좀 근거에 기반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심해야 돼. 어, 압수수색 당하는 수가 있어. 좋은 말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한 하루에 공짜로 5번 정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먹고 저기서 한 번 먹고 실제로 그렇게 서울역에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실직급여, 실업급여 다 있고,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일 때 잘 곳 다 있습니다. 쉼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빈곤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고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미 주어진 건가? 왜냐면 내가 이 사회적 안정망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 위에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서 수입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 정도면 기본소득이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급여를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되느냐 했을 때 딱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최저시급을 일할 때보다 그냥 주는 돈이 20% 정도 범위여야지 비슷해지면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막 50% 이렇게 줘버리면 이 사람이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80%에서 90% 구간 정도에서 이 사람을 지원해줘서 최저시급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 장치가 지금 현재 복지 시스템이고, 그거를 자녀적 복지라고 합니다. 자녀적 복지. 그러니까 관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망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잘 놀다가 아이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아줘서 너가 좀 쉬다가 다시 알바부터 시작하도록 해. 이렇게 이제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자녀적 복지가 아니에요. 개념이.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의 논리는 뭐냐면, 너가 갖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가질 수 있어서 옆에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걸? 의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인 거죠. 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꽤 재밌는 장난감이나 뭐 아트웍이나 이런 럭셔리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도 나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다.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사회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거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때까지 복지 시스템과 전혀 다른 발상이고, 그 발상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거다,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멤버인 것 같아요. 네, 잠깐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굶어 죽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최저선이 글만 있는데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투만에 생각하는 건 아주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지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런 기본조차도 잘 안 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플로우하고 지금 유튜브 통해 보시는 분들 선물 줘야 되는데 뭐 좀 주세요. 기본 선물 없어요? 기본 선물? 기본 소득. 기본 선물. 저희가
혹시 질문을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아, 네, 계시니까 일단 두 분 드리고 서울 밖에서 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두 분이나 두 분, 세 분. 예. 아, 중국 선물 안 됩니다. 기본소득 중국 소득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루 세 분 계시고 5분 있습니다. 네. 나머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사실 이거 엄청 이 기술이라는 게 엄청 지금 세상에 첨단에 있는 기술이잖아요. 보시면서 분명 관심 있는 분야나 뭐 기업 같은 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내가 지금 이 씬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다.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미래에.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커먼 컴퓨터.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없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준비했던 슬라이드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미래에는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를 질문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거였어요. 과연 하나의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범용하는 세상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별로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나뉘는데 각 영역에서 각자의 스타트업이 나름 자신들만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시간상 이것의 질문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스탠리체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책을 쓰면서 이제 누군가를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런 관점에서 책을 쓰고 그런 의도가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또 그 느낌을 받으면서 또 독자가 아닌 또 스스로 샘 올트먼의 생각들에 들어가 보고 이런 계기가 또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한 번쯤은 샘 올트먼의 위키피디아가 있어서 총 정리되어 있다면 저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열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어록이나 정리했던 내용들은 솔직히 정말 많은 감명을 줬었어요. 한동안 저는 샘 올트먼 뽕에 빠져 있었다. 올트먼 뽕이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최홍일 기자님이랑 저는 이제 월드코인 행사에 가서 샘 올트먼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책을 쓰면서 감명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한 사람이 가지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면목, 그 측면에서만큼은 본인이 정말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정말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의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말 많은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책을 쓰면서 제가 책을 썼다는 그런 것보다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저자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져서 샘 올트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저희 회사 사업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재밌는 일도 많고 그런데 저희 모멘토스, 그다음 블록미디어, 저희 이제 후원해주신 업라이즈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재밌는 거 해볼까 구상 중인 게 있으니까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거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처음 나왔을 때 관심 있으셔서 한번 써보고 그래 이 정도구나 라고 하고 놓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 기술 트렌드에서 내가 놓쳐진다면 이 사회에서 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내 삶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나가는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실 수도 없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이 기술로 인해서 낫게 만드실 수도 없겠죠. 샘 올트먼의 생각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앞서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 여러분들의 삶속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시고 샘 올트먼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멘토스 행사는 업라이즈 후원, 블록미디어, 허브컴퓨터 주체로 이루어지는 전기, 블록체인, 웹3, 미래, IT 기술,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일단 행사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있으시면 한 분씩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아까 멀리서 오셨다고 하셨던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선물. 네. 네, 질문 드리면 될까요? 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범용 AI가 나왔을 때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걸 생각을 어디서부터 정리할까 생각해봤는데 아까 샘 올트먼이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떤 챗 GPT의 좀 한계가 발견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자기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상대적 인과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챗 GPT도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내는 걸 보면은 거기 안에서 나름의 인과관계를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분석까지는 이제 챗 GPT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의 역할이라 할 만한 것은 그거를 어떤 절대적 인과율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 인과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챗 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대형 로펌이 좀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절대적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성직자가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고 이제 AI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서로 콜라보를 해서 좀 전 영역을 다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AI를 바꿔서 AI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역할이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말로 일하는 세상이 이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런 질문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주로 이제 뭐 명령어를 집어넣는다거나 프로퍼티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값을 얻죠. 제가 실제로 이번에 뭐 책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책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좀 생각이 안 날 때 챗 GPT에다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플롯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싶은데 네가 이거를 한 $10 정도로 요약해봐 라고 명령어를 주면 얘가 정말 잘 요약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힐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한테 던져서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로 변형을 하게 되고 그다음 텍스트인데 미래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말로 하면 그냥 그 자체가 얘한테 이제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대화를 하겠죠. 이제 앞으로 내가 궁금한 거를 답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드밴스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얘가 그걸 통해서 아마 많은 학습들을 더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화된 그런 답변 그리고 뭐 좀 팩트에 기반한 그런 답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해, 이런 단어를 잘 써, 또는 이런 것들에 조금 천착을 해.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로그인 베이스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이제
그 답변으로 돌아오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해야 되나? 그런 걸까요? 현명으로 끝난다고 했는지 다 여쭤보는 답변인지 혹시 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파악한 질문의 의도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만의 인공지능 활용이 아닌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 넓어질 거고 그게 이제 말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피드백을 해주는데 저희는 어떤 보편적인 맥락에서 이제 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AI가 깨달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 할수 네. 종속되는 게 아니고 AI한테. 네, 혹시 네. 저는 핸드폰 쓸 때 빅스비와 시리를 굉장히 이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Hey Siri, turn off the alarm. 뭐 이런 경우 아니면 set the 5-minute alarm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거든요. 아니면 뭐 노래 틀어줘. 아니면 그런 거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가 나중에 인공지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그게 감정적 교류가 아니라 단순 정보 교류라면 지금처럼 저희가 말로 넣고 약간 스푼을 쓰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온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거울일 거고 하나의 정보를 얻는 차원일 거지 동서적 교류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예전 모멘토스에 이제 참 교수님 등장하셔서 이제 인공지능과 철학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이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정과의 교류에서 생기는 그런 하나의 의구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질문자님의 생각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감정보다도 어떤 그 지적인 교류 가운데 그 상대방의 전제를 계속 파고들면서 어떤 사고의 깊이를 서로 더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감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고 아,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존중을 하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예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침팬지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를 서술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된 현상에서 침팬지가 인간의 학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동물이 인간의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물에 관한 권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컴퓨터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친구 정도 되지 않을까. 지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지 않는. 그래서 저는 우선 저희가 사물이나 뭐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시죠? 저는 그 블룸미디어 JJ 기자님 초청으로 왔습니다. 샘 울트만의 생각들을 우리 저자님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저자님들 대화를 통해서 깊이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분이 단순한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을 넘어가지고 메타버스의 완성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기본소득이라는 그 하이라이트까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보통 기술자들 같으면 기술 얘기만 하는 거지 그 기술을 넘어가지고
세상을 완전 메타버스 세계의 완벽한 이상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저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지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이 메타버스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WEF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소득과 샘 울트만의 생각이 그것이 바탕이 같은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자님들 그 쓰신 연구와 연구를 통해서 WEF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본소득과 샘 울트만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과 샘 울트만의 월드코인이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제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뭐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나왔듯이 오토바이 생각하는 굉장히 기술 기반의 생각에서 시작된 그런 게 있고 김 대표님 얘기하신 뭐 복지 차원의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 인공지능 월드코인 이거를 연결을 지으면 그 기술적인 부분은 김 대표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널리즘 관점에서 기자로서 이제 보는 건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이 갖는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챗 GPT 같은 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가 100조 원 정도 들거든요. 100조 원 정도, 이 10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돈을 확 밀어 넣어가지고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고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죠. 반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여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김 대표님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하고 있는 그 AI 네트워크가 그 두 개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두 개가 철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 그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그 어떤 데이터의 그 정밀함을 진실성을 담보하는데 좋은 기술이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뭔가 학습을 시키려면 그런 순도 높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것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게 이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김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저는 비트코인과 월드코인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의 제목이 P2P,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입니다. Peer-to-Peer니까 너와 내가 중앙에 거치는 거 없이 바로 돈을 보내줄 수 있을까? 캐시를 보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탈중앙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백서에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트러스트리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돈을 바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둘이서는 트러스트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만 원이 있었어. 100만 원이야. 주고 100만 원이구나 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명이서는. 그게 내가 100이라고 100만 원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돈이 들어온 건지에 대한 그 둘이서는 깜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국가한테 물어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맞습니까? 최소 한 명이 뭔가 보증이 돼 있어야 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가서 두 명이서 하면은 못 믿겠고 한 명은 항상 트러스트를 가진 한 명을 끼고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게 난제였어요. 비트코인 이전에는 트러스트리스 트랜잭션을 구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근데 딱 있는 거는 자연계에서는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만든 가상의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가상의 소유권이잖아요. 이 가상의 전달을 할 때는 항상 트러스트가 필요했는데 자연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멜론. 자, 멜론이야. 이게 멜론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멜론이구나. 내가 보면 되니까. 이 정도의 이 실물이 있으면은 트러스트가 이게 멜론입니까?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트러스트를 하는 주체를 자연계에 종속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이 POW라는 채굴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전기만 있으면 채굴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기라는 것은 자연에서 오잖아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장부를 관리해서 너와 나의 장부를 이 불특정 다수가 운영하는 레저망으로 관리한다면 너와 내가 바로 돈을 보내도 이 장부를 믿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장부를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드니까. 에너지는 자연에서 고유하게 한정됐으니까. 이 레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레저구나라는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월드코인은 비트코인의 이 트러스트 P2P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하고 싶었다면 홍채 인식기부터 뭔가 POW를 넣거나 뭔가 했겠죠. 그렇지만 홍채 인식기는 그냥 코퍼레이션이 만든 기계입니다. 코퍼레이션을 트러스트 해야 되죠. 그리고 월드코인 재단도 트러스트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철학과 월드코인의 철학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드코인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토큰의 속도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데 무슨 기술이냐? 이때까지는 기본소득을 주려면 자 한국에 가면 한국법,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법, 미국에 가면 미국법, 달러, 원화, 스위스 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가 다 분산돼 있고 이거를 합의하는데 너무도 많은 노력이 드는데 나는 월드코인 홍채 심플 띵스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규칙만으로 너에게 코인을 주고 이것이 심지어는 달러나 원화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의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CBDC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CBDC가 굉장히 유사하죠. 특히 이제 중국이 CBDC를 하는 이유와 비슷한데요. 중국의 논리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캐시가 발달한 나라죠. 가면 이제 QR 코드로 노숙자도 QR 코드로 기부를 받으니까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것을 전파할 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위와 하를 프린트 해가지고 환전해서 한국 여행을
가서 거기 돈을 쓰면 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그냥 저쪽에 차이나페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세븐일레븐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호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방문해서 원화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금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또 많은 공장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 공장들에서 임금을 그냥 이걸로 주는 겁니다. 위안화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자국민 화폐 주세요. 그래야 편의점에서 쌀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편의점도 그냥 다 뚫어놨어, 디지털. 그러니까 위안화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 패권을 가져간다는 게 중국의 신화죠. 월드 보니까 굉장히 흡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F 아까 질문하신 그 WF 기본소득은 사실 그 옛날부터 얘기 계속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모멘투스가 또 AI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AI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가장 먼저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빙에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실 그래픽을 금방 만들어줘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픽 디자인하고 썸네일 만들던 이런 디자이너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각종 기본적인 코딩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코더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나 로봇을 활용해서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이나 또는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활용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에요. WFA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득을 이 AI나 로봇을 활용하는 이 기업들이 활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더 내므로써 그 사람들이 잃은 일자리의 기본 소득을 보충해줘라. 이런 개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정말 말씀대로 인공지능이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에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죠. 인공지능 기술은 그렇게 빈 메타버스에도 그렇게 무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소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에 결국 무언가를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이야기에 게임 속에 나와 같지 않은 플레이어가 있으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은 그게 없어도 우리와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이 빈 세상을 실제 사람이 없어도 찬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은 그걸 즐길 수 있을 테고 서울이 아닌데도 주변은 친구가 가득하고 주변은 가게가 가득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말씀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좀 덧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물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챗GPT 한 번도 안 쓰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는 대단하신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없으시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제가 6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그래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도록 혹시 저희에게 먼저 메일을 주는 순서로 좀 어떨까 가시면서 더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메일 있으시잖아요. 각자 그냥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